우리가 이제 빈곤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물질적인 결핍 상태를 우리는 빈곤이라고 합니다. 빈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빈곤은 뭘로 나누자면 둘로 나누죠. 하나는 절대적 빈곤,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절대적 빈곤은 뭐냐 하면 절대적 빈곤선이 있어요. 선. 절대적 빈곤선. 자, 빈곤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곤선은 뭐냐면 돈, 소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 그래서 절대적 빈곤선, 절대적 빈곤의 소득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게 바로 뭐냐면 최저 생계비입니다.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돈, 소득. 최저 생계비. 그냥 뭐 소득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뭐 월 소득 140만 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게 바로 절대적 빈곤율입니다. 절대 빈곤율.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절대 빈곤선, 최저생계비.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적 빈곤선, 최저생계비. 자, 선, 빈곤선 미만에 해당하는 뭐예요? 가구의 비율. 이게 바로 절대적 빈곤율. 그래서 절대적 빈곤선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최저생계비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이게 바로 이거 뭡니까? 절대적 빈곤율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선은 뭐냐면 선은 중위소득, (50% 반). 그러면 중위소득의 반, 50%. 그럼 중위소득이 뭐냐? 앞으로 이제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중위소득은 뭐냐면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적은 사람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좀, 만약에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 뭐 99명이어야 되죠. 확실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99명이다. 그러면 이건 뭐 중위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정 가운데 있는 사람, 50번째 서 있는 사람, 그 50번째 위치한, 얘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 사회마다 다 다르죠. 절대적 빈곤, 최저생계비는 사회마다 비슷할 수 있지만 얘는 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얘기. 얘는 절대적 빈곤선은 그냥 기준이 생활을 위해서 최소한에 필요한 돈. 얘는 기준이 뭐예요? 최소한의 돈이 아니고 뭐냐면 그 사회에서의 중위소득 기준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정도 되냐 이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한 얼마 정도, 반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소득에, 이 사람의 여기에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에요. 중위소득은 평균소득도 아니고 중간소득도 아닙니다. 그냥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몰라요. 어떤 사회마다 다 다르겠죠. 이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고 이 사람 소득의 반이 바로 상대적 빈곤선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운데 있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반도 안 된다. 그러면 가난한 거다. 상대적으로.
상대, 얘에 비해서 상대적. 전체적인, 우리가 전체적인 위치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선, 중위소득 50% 또는 상대적 빈곤선 같은 말입니다. 그 선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누가 더 상대적? 당연히 얘가 더 상대적이죠. 왜 상대적이냐?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 기준이 아니고 그때그때 아니면 뭐 이제 매달 항상 달라질 수 있어. 왜 달라질 수 있냐? 얘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의 소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의 소득, 즉 이 사람에 비해서 가난한, 상대적인 거죠. 전체에서 중간 가운데 있는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되니까 상대적인 거고. 얘는 그런 거 안 따져. 다른 사람은 안 본다고. 다른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 하지만 둘 다 뭐예요? 최저생계비 정해져 있고 중위소득 정해져 있어. 뭐예요? 둘 다 객관적입니다. 딱 돈 얼마 딱 정해지잖아. 이게 정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둘 다 정해지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다. 딱 개정한 얼마라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요. 얘는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얘는 중위소득이 얼마? 50%딱 정하니까.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볼 때 얘는 가구의 비율이기 때문에 가구수예요. 가구의 비율.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인구수를 물어보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곤란하죠. 왜? 가구마다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구수를 가지고 인구수를 일치시킬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항상 숫자, 가구수냐 아니면 인구수냐 또는 우리가 숫자와 또 비율. A사회의 우리가 절대 빈곤율 10%고 B사회의 절대 빈곤율 10%예요. 그럼 가구수가 같냐? 모르지. 그거는. 왜? A사회 전체 가구수와 B사회 전체 가구수를 모르니까. 항상 그래서 인구수를 물어보는 건지 숫자를 물어보는 건지 비율을 물어보는 건지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요. 항상 수로 물어볼 때는 많다 적다를 얘기하고 비율로 물어볼 땐 크다 작다 얘기합니다. 이제 숫자를 물어보는 건지 비율을 물어보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건 한 가지가 이제 더 남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절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선, 절대적 빈곤선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적 빈곤율하고 상대적 빈곤율하고 당연히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왜? 절대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 150만 원, 150만 원이야. 그러면 1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절대 빈곤선. 그 다음에 중위소득이 300이고 중위소득의 반이 150이니까 1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똑같아. 어차피 이 가구의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요 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적 빈곤율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죠. 절대 빈곤율.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 상대 빈곤율이 같으면 자,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하고 같아요. 맞아 틀려요? 자, 절대적 빈곤율이 10%야. 10가구, 여기도 10가구.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 10%.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에 해당하는 가구 10%. 그러면 어때요?
절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 같아 틀려요? 같아 틀려요? 그 사회에 이 똑같은 사회 우리나라에서 절대적 빈곤율이 10가구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도 10가구예요. 그러면 절대적 빈곤선하고 상대적 빈곤선하고 같아 틀려? 같아 틀려요? 달라요? 왜? 왜 다르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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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게 아니니까 중위소득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절대적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왜 같아졌어? 이건 왜 같아졌어? 그럼 여기는 비율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중위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10가구라고. 상대적 빈곤선에 우리가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10가구라고. 절대 빈곤선 선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도 10가구야. 둘 다 10가구야. 그러면 상대적 빈곤선하고 절대적 빈곤선하고 같아 틀려. 우리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선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가 총 10가구예요. 10가구.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선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도 10가구야. 둘 다 똑같이 10가구야. 그러면 선은 같아 틀려? 같아 틀려요?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은데, 같아 틀려요? 둘 다 10가구라고. 최저생이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10가구. 중위소득 반 미만에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도 똑같은 10가구야. 똑같은 사람들이야. 10가구. 밑에서 10가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럼 우리가 중위소득 50%와 최저생계비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 같아요, 다른 거 같아요? 어때? 왜? 아니, 다른 거 같아요? 봐봐,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10가구야. 그리고 중위소득 50% 미만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 기준이 다르다고? 기준 금액이 다르다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기준 금액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 뒤에서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아니, 똑같은 사람들이야. 똑같이 10가구야.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저 새끼 다르단 걸 같다고 얘기를 듣고 싶어서 자꾸 물어본 것 같은데, 그리고 같다고 하면 또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저 새끼 또 저런다, 또 저 새끼야. 하여튼 빨리 얘기하지. 그 표정인데. 말 안 할까,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갈까? 그러면, 찜찜한데, 저기 뭐 하는 거지? 아니, 기준이 다르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준이 달라지면 사람의 가구의 숫자하고 그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들도 달라질 거 아니야.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기준이 다르면. 맞아요, 틀려요? 기준이 다르면 달라요, 틀려요? 아니, 기준이 빈곤선 절대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 50% 이런 소득이 기준이 달라지면 가구 수나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 같아져, 달라져? 달라지죠? 그치? 그리고 기준이 같으면 같아지죠? 어차피 기준 같은 거잖아. 어차피 150 미만이나 150 미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기준이 같아지면 사람들은 같아져, 달라져? 왜 그래? 기준이 같은데 왜 그래? 사람이 달라져? 당연히 같아지지. 기준이 같은데 사람이 같아지지. 그럼 사람이 같으면 기준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또 저 시작한다. 끝까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벌써 이제 8주 만에 나의 속성을 알아가지고 이제 대답을.
괜찮게 대답해, 그냥. 잠깐만. 아니, 사람이 같은데, 그럼 이 얘기야. 잘 들으세요. 기준이 다른데, 이것만 대답합시다, 그러면. 기준이 다른데,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그거 얘기해봐. 기준이 달라.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어? 기준이 다르다고. 사람은 달라, 같아. 다르지. 같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자, 봐. 기준이 같으면 무조건 같아. 아니, 150 미만의 가구나 150 미만의 가구, 150 미만의 가구, 150, 당연히 같아야지. 기준이 같으면 사람은 무조건 같아. 그런데 기준이 다르면 당연히 다르겠지만 같을 수도 있어. 왜요? 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절대적 빈곤선이에요. 절대적 빈곤선. 절대적 빈곤 가구, 100가구 중에 10가구예요. 그럼 절대적 빈곤선이 얼마냐? 150만 원. 150. 1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10가구.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 가구예요. 상대적 빈곤 가구 얼마냐? 중위소득이 302만 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선은 151만 원이에요. 그런데 151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10가구. 왜냐? 자, 뭐 80만 원 버는 사람 88만 원, 90만 원, 91만 원, 93만 원 해서 맨 마지막에 얼마냐면 10번째 버는 사람이 얼마를 버냐? 10번째 가구 버는 사람이 소득이, 여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148만 원. 그 다음으로 잘 사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11번째 잘 사는 소득이 153만 원. 그러면 150만 원 미만의 가구수나 151만 원 미만의 가구수나 152만 원 미만의 가구수나 다 같지? 다 같지. 어차피 10가구씩. 그래서 우리가 달라도 같을 수 있지만 같으면 무조건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빈곤율이 같으면 빈곤선이 같다? 모르는 거야, 그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빈곤선이 같으면 무조건 같아야 돼. 무조건. 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한 번만. 자, 아니, 기준이 하나는 1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하나는 151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그런데 마지막에 10번째 가구가 148만 원 벌어. 그러면 150만 원 미만의 가구도 10가구야. 왜? 다 150만 원 미만의 가구. 그러니까 지금 뭐 맨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뭐 100만 원, 112만 원 하다가 10번째 가구가 148만 원 버는 거야. 그럼 148만 원까지 버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냐면 총 10가구가 있다고. 10가구. 요게 10가구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잘 사는 요 148만 원 버는 가구가 10번째 가구고, 그 다음 11번째, 그 다음으로 잘 사는 가구가 153만 원 벌어. 그러면 150만 원 미만의 가구나 151만 원 미만의 가구나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도 가구 수는 어때요? 10가구 똑같아요. 10가구.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지만이 아니고 10가구 똑같이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 빈곤율 10%, 10가구,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 10%, 10가구라 하더라도 기준선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준선이 같아버리면 무조건 가구수는 같을 수밖에 없지. 당연히. 기준선이 같으면 무조건 같아야지. 하지만 비율이 같으면 선은 같은지 다른지 알 수가 없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빈곤율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에서 첫 번째 성불평등이 있습니다. 성불평등은 우리가 그냥 남녀 차별에 따른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회적 소수자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사회적 소수자는 우리가 식별 가능성, 우리가 딱 보고 알 수 있다고. 어떻게? 피부색,
옷차림, 말투, 행동 이런 거 가지고 식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권력이 없어요. 권력의 열쇠. 차별 대우, 차별받아요. 그 다음에 내가 차별받는 사람들이라는 그들은, 차별받는 그들은 식별 가능하고 권력이 없고 차별받는 그들은 우리는 그렇게 차별받고 권력이 약한 소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사회적 소수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색인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이제 성적 소수자라고 해서 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차별대우 받고 그들은 식별이 가능하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사회 소수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적 소수란 것은 사회적으로 다수 지배적인 문화라든지 주류 문화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수일 것,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가 아니야. 사회적 소수자에서 소수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소수일 것은 아니다. 즉, 뭔 얘기예요? 숫자가 작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숫자는 많은데 사회적 소수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은 다수예요. 숫자는 다수인데 식별 가능하지. 흑인이라서. 그리고 권력이 없어. 차별대우 받아. 인종차별 받죠. 그리고 그는 인종차별 받는 흑인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숫자는 많아. 60%야. 인구에. 자,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소수자야. 흑인들은. 자, 이런 종합적으로 그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 이 사회적 소수자다. 중요한 건 숫자의 의미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사회복지 갑니다. 사회복지. 자, 사회복지 가면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는 옛날에는 과거의 근대까지는 뭐냐면 개인들의 문제였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개인들의 문제니까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사회 문제가 아니고 그들 개인의 문제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는 자선의 차원에서 도와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난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고 사회적 차원도 크다. 그래서 가난을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자, 사회보험 종류부터 할게요. 우리가 사회보험의 종류에는 고용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 산재보험,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노인장기요양만 빼고 나머지를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4대보험. 지금 5대보험.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뭐냐면 이거예요. 공부조.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 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다음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무슨 급여, 생활급여, 의료급여, 복지급여, 뭐 아니면 뭐 교육급여 이런 무슨 급여. 그건 뭐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돌봄 서비스, 교육 서비스, 지원 서비스, 꿈나무 서비스 이런 식으로 출산 서비스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대상은 국민 모두 됩니다. 국민 전체. 그리고 얘는
강제가입, 의무가입입니다. 의무가입. 강제가입이란 말이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의무가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부조는 대상이 누구냐? 선정돼야 돼. 국가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공공부조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서비스는 뭐냐면 해당되는 사람들. 그들이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자. 대상자는 신청자. 뭐 출산 서비스다. 그럼 임산부가 대상자가 되는 거죠. 제가 가가지고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서비스 해달라고 하면. 애 나요? 저 배 나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경찰 부르겠죠. 이제 이 사람. 또라이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요즘 제가, 그러니까 임신하게 되면 이제 보건소 같은 데서 빈혈약을 주기도 해요. 빈혈약, 공짜로. 그런데 저도 가서, 요즘 빈혈약 같아. 빈혈약 좀 주세요. 보건소 하면. 왜요? 어지러워. 안 주죠. 자, 그래서 누구한테만 주는 거야? 임산부들한테.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 꿈나무 장학 서비스, 뭐 교육 지원 서비스 받는 거죠. 제가 가가지고 저도 꿈나무입니다. 꿈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절대 안 주죠. 이게 뭐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비용은 누가 내냐?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비용, 본인 부담. 하지만 본인 말고 민간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부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4대 보험의 반은 그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내줘야 돼요. 그럼 그가 소속된 사업장이 회사다. 회사가 내주는 거고, 그가 소속한 회사가 국가다. 시청에 근무한다, 보건소에 근무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업장, 보건소가, 즉 국가가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은 국가가, 반은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공동부담은 공동부담.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본인이 낼 것이고, 개인사업자들 공동부담. 얘는 비용 국가만이 부담합니다. 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넓게 보면 국가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가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민간에서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공동부담이란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저건 법으로 반반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도와줄 때도 있고 본인 부담하니까 이건 본인이 원칙인데 국가나 민간에서 부담할 때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부담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자, 우리가 수혜, 혜택. 수혜 정도와 혜택, 우리가 의료 서비스,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우리가 보통은 이게 주로 나오니까 이 혜택과 내는 비용은 우리가 비례하지 않아요. 많이 낸다고 많은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지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빵원 내,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내, 어떤 사람은 30,000원도 내. 근데 어떤 사람은 700,000원도 내, 한 달에. 어떤 사람은 30,0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700,000원 내. 근데 혜택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혜택과 비용은 비례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많이 내냐? 소득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소득과 비용은 비례하죠. 소득. 그 뒤에 있는 건강보험료 많이 내고 싶어요? 조금 내고 싶어요? 응? 건강보험료 한 달에 2만원 내고 싶어요? 아니면 70만원 내고 싶어요? 2만원 내고 싶죠? 난 70만원 내고 싶어. 2만원 내면 한 달에 120만원도 못 버는 건데 그렇게 살고 싶죠? 한 달에 80만원 벌면 살고 싶어? 아니잖아.
내가는 사람 70만 원 낸다고. 그래서 1년에 한 3억 6천 벌거든요. 그래서 120만 원 벌어요? 3억 6천 벌게. 1년에 한 3억 6천 벌어. 그럼 70만 원 내요. 많이 내고 싶어, 조금 내고 싶어. 마흔이 빨리 나가라니까. 지금 공부 준비하지 말고 다른 걸 해야 돼. 보니 딱 보니까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많이 내니까 내기 싫어하지. 조금 내고 싶어하지. 어떻게든 조금 내려고. 나는 많이 내고 싶은데. 자꾸 내지 말라고 하네, 나보고. 안 내준다고. 그래서 또 안 낸다. 아예 안 내버리니까 또 빨리 내라고 해. 아예 안 내냐고 해가지고 또 요즘에 한 6개월 안 냈더니 안 낸다고. 협박을 해. 뭐 신용 불량자 만든다고. 자, 협박적으로 고소할까 지금. 자, 근데 고소가 안 되죠? 왜? 내야 되는 거죠, 법으로. 그 다음에 자, 얘는 무슨 지원하냐? 금전적 지원. 금전적.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사전에 예방. 돈을 미리 내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사전 예방적이다. 얘는 당연히 얘도 금전적이죠.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일이 터지고 나서 가난해지면 도와주는 사후 처방적. 처방적.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사후 처방이란 말을 안 하고 해당하면 서비스를 주니까 그냥 사후적이다. 그 다음에 재분배의 효과가 재분배의 효과가 있지만 재분배의 효과가 제일 큰 건 얘죠. 그래서 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또 얘는 뭐도 제일 커요. 제일 크죠. 재분배 효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자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활의 의미도 큽니다. 다른 애들보다 자활의 의미도. 자, 그 다음에 얘만의 특징이 있는데, 얘만의 특징이 또 뭐가 있느냐? 상호부조적이란 말을 써요. 상호부조적은 뭡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 서로 돈을 모아서 도와주는 거. 상호부조적. 왜? 우리가 보험료를 내서 병원에 가면 모아놓은 보험료 가지고 도와주는 거. 상호부조적이다.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좀 낙인 효과가 있다. 낙인 효과가 뭐냐면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회적인 마치 약자 또는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낙인 찍다.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닌데 마치 가난해 그런 낙인 효과 또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감추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성의 저하. 왜냐하면 국가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 생산성이 좀 저하되겠죠. 그 다음에 사후적 서비스는 뭐냐면 함께하면 효과가 크다. 함께하면 효과가 좀 더 좋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세 가지는 뭐다? 서로 배타적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압니다. 배타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도 가입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기초생활보장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초연금하고 그 다음에 이 노인장기요양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할 때 요양급여를 주는 거고
기초연금은 똑같아요. 65세 이상. 그 일정 연령 이상, 노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노인에 해당하는데 기본적인 생활하기에 우리가 적합한 소득이 없을 때 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의 유형 보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뭐냐. 복지 유형. 첫 번째, 우리가 보편적 복지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산적 복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제3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어떻게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무교육, 똑같이 지원해 주죠. 뭐 아니면 무상급식 똑같이 지원해 주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보편적, 누구나 똑같이 복지의 혜택을 주죠.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는 선정 대상, 선정돼야지만이 지원을 해주죠.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공공부조죠. 그게 바로 공공부조입니다. 선정된 사람들만. 모두가 아니고 선별된 사람만 도와준 게 우리가 선별적 복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적 복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막 우리가 공짜로, 쉽게 말하면 공짜로 그냥 도와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다. 이 생산성 저하된다. 이래서 우리가 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안 주다가, 그 다음엔 무조건 주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3의 길이죠. 세 번째로 주긴 주되 좀 더 생산적인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모색해보자. 그래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노동, 워크페어라고 해서 노동활동을 통한 노동활동을 촉진하는, 그러면서도 지원해주는, 이것이 이제 섞인 거죠. 노동과 복지적인 지원이 섞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근로장려금 제도. 또는 우리가 뭐냐면 직업교육.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뭘 배우게,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배우겠다 하면 주겠다. 그리고 네가 일을 한다고 하면 주겠다. 그래서 항상 노동과 근로와 관련돼서 이들이 그냥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생산적 일을 통해서 사회적인 효율성, 자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고,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돈을 쓰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근로장려금 제도, 이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그림 보시면, 그림이 지금 여러분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밑에다 옆에다 그리셔도 돼요. 여러분 그려 놓으시면 되는데, 뭐냐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376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보면 한 달 소득이 없어요. 일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얼마 받아요? 봐봐, 얼마 받아요? 나 일 안 해. 그럼 얼마 받아? 376페이지. 368페이지구나. 378페이지. 밑에 근로장려금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 내가 놀아. 얼마 받아요? 내가 놀아요. 얼마 받아요? 지원액 얼마예요?
급여액 곱하기 600분의 70이잖아. 600만 원 미만은. 근데 놀아. 빵이잖아, 빵. 빵 곱하기 600분의 70에 봐, 빵이지. 놀면 안 줘. 놀면 안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놀면 안 주고 어떻게 일을 하면 준다고. 지원액이야, 지원액. 지원. 그 다음에 이게 그 사람 소득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면 할수록 줘.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계속 그 금액을 유지시켜줘. 시켜주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상이 되면 다시 줄여나가. 그래서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이제부터 지원이 끊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일 안 하면 안 준다고. 하면 할수록 더 줄게.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계속 유지해 줄게. 이게 최대잖아, 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수록 이 구간은 더 받아서 이때까지 최대가 된다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겠죠, 열심히. 이때가 지나도 우리가 지원해 줄게. 어느 정도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면 안 주죠. 중요한 거는 근로장려금제도는 근로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인 모습을 보일 때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일을 안 하면 안 주겠다. 안 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지제도까지 받고 다음 시간엔 지금까지 봤던 것들 복습하면서 문제 풀고 추가적인 자료 분석 문제 몇 개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